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4월 17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염승환 이사고요. 자, 오늘 이제 라이브도 했는데 참 저도 이제 질문들 많이 보면서 물론 이제 잘 갖고 있는 기업들도 계시겠죠. 많이 올랐던 기업들, 반도체나. 근데 확실히 이제 질문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자세히 못 해드린 건 항상 좀 죄송하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2차전지 많이 물려 계시고요. 2차전지가 요새 갑자기 급락을 했죠. 또 이제 SK 얘기도 여전히 있으시고, 사실 SK도 예전에 막 그 SK 그룹에서 막 200만 원 간다, 가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약속을 지금 전혀 안 지키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자사주 소각을 안 하는 건 아닌데 25% 갖고 있죠. 이거 좀 소각 좀 대승적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좀 밸류업도 하니까 좀 그룹도 좀 그걸 좀 생각해서 바꿨으면 좀 좋겠고요. 그래서 여전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 외에 보면 그 주가 빠진 기업들 위주로 어쨌든 많이들 이제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제 결국 관건은 그겁니다. 내가 이걸 끝까지, 이제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끝까지 내가 이걸 버틸 거냐. 이제 이게 비중도 5%밖에 안 되고 손실은 좀 커도 비중이 적으면 그냥 갈아타지, 이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비중도 큰데 손실이 크면 교체하는 게 정말 그건 사실 불가능해요.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그걸 하려면 정말 내가 갈아타는 기업이 무조건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기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가 끝났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런 기업이 최근에 주가 지수가 안 좋아서 빠졌으면 그것도 고민을 해보세요. 갈아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결론은 몰라요. 사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끝까지 버틸 거냐, 아니면 일부를 갈아탈 거냐, 그 고민이죠. 비중 적은 걸 갈아타는 건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기업들은 그냥 좀 손실이 있더라도 교체해서 좀 부담 없이 하시면 되는데, 비중이 많은데 손실이 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한 고민. 근데 그 방법은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그래도 1년, 2년 기다려서라도 미래가 보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2차전지 너무 안 좋잖아요. 자율주행도 그렇고, 보면 업황이 최근에 안 좋으니까. 근데 이들이 다 성장은 하잖아요. 미래가 보여요. 그럼 그냥 버티는 게 사실 맞다고 저는 보고, 다만 그 같은 업종에서 좀 더 나은 게 있다면 그쪽으로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그런데 그 역시도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업종이 앞으로 된다면 저는 버티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업종의 미래마저도 불투명하다, 기업의 미래도 불투명하고 업황도 잘 모르겠다, 그거는 진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앞으로 더 나아지는 업종으로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이 아니라 이제 미래를 보고 결정하는 건데, 제가 정답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제 상담하면서 답답해요. 막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 같아선 또 파시라고 하고 싶은데, 근데 그분 입장에 생각하면 못 팔아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유 없이 빠진 것도 많아요. 갑자기 지수 빠지면서 그런 건 버티세요. 그런 건 너무 염두에 두실 필요 없고, 잘 가던 기업이 갑자기 빠지기도 하지만 그게 회사의 문제 아니면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지금 약세장인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문제는 장기간 하락했던 기업들 중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요거에 대한 좀 고민이니까 한번 좀 더 고민해 보시고, 단 교체를 마음 먹으셨으면, 예를 들면 진짜 확실한 종목이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냅두세요. 그게 저는 맞다
라고 일단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향후 2주 동안 라이브를 못하니까, 왜냐면 다음 주는 제가 일정이 있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은 또 5월 1일 날이 쉬는 날이에요. 근로자의 날로.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스케줄상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좀 많이 일단 물어보신 거는 다 말씀드렸고, 아무튼 이제 보면서 느낀 건 이게 참 쉽지 않구나. 예,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저도 좀 답답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걸 좀 먼저 말씀드렸고, 오늘 사실 이게 보고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긴 보고서도 있는데, 그리고 아까 그 한 분이 이거 좀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아이에게 예를 들면 적정 주가 같은 거 계산하는 걸 어떻게 가르치냐. 요거 좀 질문하셨는데, 그 답은 제가 함께 배우기로 한번 그냥 영상 짧게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조만간. 뭐 오늘 할 수도 있고, 예. 그 저는 이게 우선은 아니고요. 적정 주가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예. 그 애널리스트가 계산 다 하시는 분들인데, 그 적정 주가 10만 원이면 10만 원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정가치 계산하면 좋죠. 좋은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저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 책, 국제정치에 관련된 책도 좀 물어보셔가지고 그 질문들 몇 개 제가 모아가지고 답변하는 영상은 따로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함께 배우기에 좀 올려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미국 시황도 좀 이렇게 해달라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미국 기업을 자세히 못하지만 뭐 일단 제가 또 까먹을 수 있어요. 아직 습관이 안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미국 시황도 좀 곁들여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어차피 저도 미국 증시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그거거든요. 저는 일어나서 미국 증시부터 써요. 예, 다 요약해 놓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회사 고객 대상으로 이제 그거를 일부 이제 제가 전달을 해서 나가긴 하는데, 아무튼 요 시장 함께 읽기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요렇게 일단 보고서 먼저 말씀드리고, 또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건 여행업종 얘기고요. 이게 보고서 처음 쓰는 거는 저 웬만하면 읽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새로 쓰는 거예요. 그 업종에 대해서. 그럼 되게 자세하게 쓰니까 요거랑 하나증권의 김덕호 연구원이 반도체, 또 건설에 보면 이것도 처음 담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좀 괜찮은 게 있어서, 그리고 모드투어 동성화인텍, 그리고 파열 의장이 얘기했죠.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이 제일 중요했죠. 변심. 요거까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여기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모드투어가 이제 SK증권의 박재민 연구원님이 일단 출국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타 있는 건 좀 이해해 주세요. 해외 여행인데, 그래서 항공편 공급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제 패키지 여행이 많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많이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출국자 수. 그래서 P 곱하기 Q 마이너스 C인 거 아시죠? 이익은.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판매량입니다. 무조건 이게 1순위예요. 근데 다 결합되면 좋은데, 일단 단가도 많이 올라갔어요. 86만 원 하던 게 100만 원. 판매량도, 송출객 수 계속 늘어납니다. 실제. 패키지 여행은 주로 50대 이상이 많이들 가시는데, 점점 고령화되니까 이 수요도 늘 수밖에 없고, 또 젊은 층 대상으로 패키지 여행도 지금 상품을 되게 다양하게 만들고, 옛날에는 그런 거 많았잖아요. 막 관광지에 가서 이 스케줄대로 해야 되고 진짜 빡빡하죠. 거기다가 어디가 쇼핑도 해야 되고, 이제 근데 그런 걸 뺀 패키지 여행, 실속형 패키지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제 상품들이 잘 나간대요, 되게. 예. 그리고 여행사들은 점점 이제 많이 줄었고, 그런 면에서 비용은 축소됐고, 거기다 인건비도 많이 줄었죠. 직원 수가 반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단 이제 여행 업종한테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다. 또 온라인 영업이 많이 되고 있죠. 대리점보다. 대리점은 수수료가 비싸거든요. 근데 온라인은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여행사한테는 플러스 요인이죠. 그래서 여행업종도 저는 뭐 패키지 여행이 구조적으로 성장한다 그렇게 생각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일단 이게 트렌드가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트렌드는 분명히 맞거든요. 예, 그리고 패키지 여행이 자유여행보다는 좀 싸죠, 가격이.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그래도 다 과거보단 단가 올라갔고 판매량 늘고 비용 주니까 좀 관심은 필요하지 않나 싶고, 또 최근에 주가 좀 많이 빠져서 가격적으로도 좀 괜찮은 구간 같습니다. 다만 여행 업종을 장기 투자하기보다는 역시 좀 어느 정도 예, 목표 수익률 좀 도달하면 정리하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동성화인텍은 이제 우리 한번 함께 배우기에서 공부했었죠. 이게 본행제 아시죠? 그래서 함께 배우기 조선편에 LNG 편에 있어요. LNG 편에 보면 동성화인텍 그 본행제 얘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한국카본과 이제 경쟁이죠. 근데 하나오션 향으로도 증설, 원래 삼성중공업하고 거의 그 현대중공업 쪽에만 납품했는데 이제 하나오션에도 공급을 하고 그 8척 정도 생산 능력 증설을 예,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마크 3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들어가는 건데 타입이 두 개예요. 본행제가. 본행제는 이제 열을 차단해 주는 거죠. 그래서 LNG가 영하 165도 이상, 그러니까 영하 165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거기에 열이 들어가면 액체가 기체로 바뀌어서 손실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단열재가 필요한 건데 방식은 두 개죠. 이것도 한번 설명해 드렸던 거고, 근데 이것도 지금 생산 능력이 올라가고 예, 그러면서 예, 실적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매출 인식 시점은 한 내년 2분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주요 원자재 가격이 MDI인데 요게 많이 좀 떨어져 있고요. 예, 제지 가격도 좀 안정화돼 있고, 예, 주로 이제 목재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재 가격에 맞아요. 목재 가격도 중요한데 그것도 안정화돼 있고, 그리고 단가는 올라가 있고, 예, 그래서 고정비 감소 효과도 동시에 발생할 걸로 좀 보고 있고, 또 최근 몇 년간 대규모 LNG 운반선 발주로 23년 수주 규모가 1.1조, 그러니까 이게 23년도에 수주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본행제 LNG 운반선에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주가 폭발한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피크아웃 아니냐. 그렇지만 그게 너무 이상한 수주였죠. 어떻게 보면 전쟁 때문에 LNG 발주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비정상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정상화되는 거지. 피크아웃 쳤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LNG 수급 안정으로 연평균 6에서 7천억 정도 이상의 수주 규모를 이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구조적 성장에 따른 상승 여력은 뭐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LNG 본행제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LNG 운반선 수요도 꾸준하니까 뭐 한국 카본과 더불어서 뭐 아무튼 동성화인텍 역시 관심이 계속 필요한, 그러니까 주가 부진할 때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웰 의장이 오늘 좀 안 좋은 발언을 했어요. 기존에는 물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야, 그거 일시적이다. 괜찮아. 그리고 고용 보고 금리 인하 결정하겠다 이랬는데 1, 2, 3월 물가가 다 올라가니까 뭐라고 했냐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험성 금리 인하도 못할 것 같네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6월 금리 인하는 이제 물 건너 가버렸어요. 이 연준 의장의 말을 빌리면 6월까지 기대하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확 낮아지든가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져야 돼요. 금리 인하를 하려면. 네. 근데 경기 안 좋아져서 금리 인하하면 그것도 악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이게. 그래서 물가 안정화돼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물가가 튀어버리니까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연준 의장은 고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약해지는 조짐이 보이면 언제든지 예, 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겠지만 지금 그럴 조짐은 없잖아요. 아직까지. 예. 거기다가 물가도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고. 예. 그렇다고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최근에. 금리 인상도 그것도 너무 오버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금리 인상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 물론 이제 물가가 너무 오르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고용이 조금씩 둔화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 우려가 엄청 높다거나 그런 것만 아니라면 굳이 또 금리를 올려가지고 고용을 망가뜨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도 인상도 아니고요. 그냥 유지하겠다. 이렇게 좀 언급이 나오면서 증시에 영향을 좀 줬고, 다만 증시 영향이 크진 않았던 게 이미 기준금리 후퇴한 거 인하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여행업종 한번 조금만 공부해보면 그렇게 길지 않고요.
그 출국자 수는 이제 많이 회복이 됐어요. 2019년과 비교하죠. 왜? 그때 코로나 전이니까. 그리고 2019년 패키지 상품도 80%까지 회복이 됐대요. 그러니까 거의 회복은 됐고요. 아마 추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외 관광객 수는 전 역대 최고로 저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한 분이, 그러니까 한 분이나 한 가족이 해외여행을 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죠. 1년에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제주도 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았는데 이제는 뭐 진짜 제주도 가는 것처럼 막 일본을 가버리고 동남아 가고, 오히려 뭐 동남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낮기 때문에 항공권만 있으면 그냥 내가 시간만 있고 하면은 그냥 갔다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여행은 예전처럼 이렇게 진입 장벽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횟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비행기 티켓 구하는 게 그게 이제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운항 편수, 그 항공사들이 얼마나 비행기를 많이 늘려주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게 부족하면 패키지 수요도 감소하거든요. 근데 그 공급은 좀 생각보다 빨리 확보되고 있대요. 예. 그래서 인천공항 국제선 운항 평수가 2019년 대비해서 작년에 84%, 올해 1분기에는 100%를 또 넘는 회복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노선도 93%까지 올라왔고, 다만 유럽이 좀 늦대요. 유럽 노선은 71%까지밖에 회복이 안 됐어요. 19년 대비. 근데 유럽도 이제 TA 항공이 아마 유럽 노선 취향할 것 같죠. 그래서 항공권 이렇게 되면 공급이 느니까 이 부분도, 그래서 유럽은 내년에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해외여행 횟수 추이인데 작년 12월 보면 2019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해졌죠. 작년 초만 해도 이렇게 벌어져 있었는데, 일회 평균 해외여행 지출 추이도 과거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예. 그래서 이 2019년에 비해서는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송출객 수가 회복이 되면 2019년을 크게 상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 패키지 상품은 저가형 상품을 많이 출시했거든요. 그죠? 상품의 가격은 저렴한데 대신 가이드와 연결된 쇼핑을 강제로 한다던가 과도한 팁. 근데 조금 가격은 비싸더라도 하나투어 2.0 모두 시그니처 이런 것처럼 이제 패키지 상품을 좀 고급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투어 2.0 판매 비중은 57%까지 늘었대요. 예. 그러니까 약간 고가형 패키지 상품.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뭐 관광을 막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자율성을 중요하는 거죠. 그 유명한 사람과 같이 뭐 이런 여행들 있잖아요. 뭐 로마로 여행을 가는데 거기 유명한 이제 미술 그 전공하신 분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같이 투어하고, 예. 와인 전문가랑 뭐 예를 들면 이탈리아나 프랑스 와인 투어 하는 거,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여행사 같은 경우는 비행기 좌석에 대해 하드블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항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미리 싸게 항공권을 미리 받아놔요. 예, 성수기 때. 근데 비수기에도 일정 부분 사줘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좀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대신에 싸게 받아요. 그래서 패키지 여행 가면 좀 싼 거죠. 일반 여행보다. 호텔도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패키지 여행을 선호하신 분들은 좀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걸 가장 잘하는 회사가 업계 1, 2 하나 모두죠. 요게 모두투어의 이런 여기 정호영 셰프. 제가 옛날에 이제 2020년인가요? 코로나 전에 한창 집에서 이제 주말마다 제가 그걸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요리를 했어요. 주말에 아침에 한 번씩. 예. 주말에 이제 한 번씩 제가 한 그 기억이 나는데, 예, 그때 이제 전 요리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한번 했을 때 그때 그 이 정호영 씨도 있었고 그다음 누구더라, 예, 백종원 씨, 예, 이 두 분 영상 보면서 막 별거 다 만들어 봤어요. 예, 그래서 멘보샤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 정호영 셰프가 그 운영하는 그 유튜브 있거든요. 거기 멘보샤 있죠. 그 샌드위치 그 식빵 이렇게 구워가 튀겨가지고 별거 다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생각이 좀 갑자기 나는데, 아이고.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정호영 셰프랑 이런 이제 셰프랑 같이 미식 투어 하는 거죠. 이런 분들하고, 예. 가족 낚시 뭐 이런 거, 여기 낚시 프로님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과거랑 달라진 이제 패키지 투어다. 재밌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죠? 예. 그 하나투어 2.0 판매 비중 이제 대폭 확대인데, 요게 이제 하나투어 예전에 차지하는 비중이 7% 8%였는데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는 거죠. 그 여행을 여행답게 보면 뭐 단체 쇼핑, 가이드 기사 다 빼고, 예, 일정 여유롭게 짜주고 로컬 맛집 추가해서 여행의 본질에만 집중하는 상품이다. 그리고 이게 개인 여행 갈 때 하와이를 간다고 생각하면 1인당 여기 개인 여행 합계가 386만 원 플러스 알파인데 패키지는 293만 원, 한 100만 원 싼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격을 낮출 수 있죠. 개인 여행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요. 예. 그리고 비용을 줄였고 직원 수가 절반 이상 감소했고 판매 채널도 대리점은 지금 판매 수수료율이 지금 7에서 한 10%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근데 온라인은 2,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여행사 입장에선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거고, 온라인 비중도 17%에서 36%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급 수수료 항목 비중인데,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주는 거죠. 또 옛날에 홈쇼핑 통해서 여행 많이 광고했죠. 패키지 여행. 근데 하나투어는 자기가 직접이에요. 이제 홈쇼핑에서 직접, 예,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홈쇼핑에 주는 수수료가 없잖아요. 이런 것도 되게 유리한 거죠. 홈쇼핑 회사 입장에서 안 좋지만 이거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단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과거랑 이런 게 달라져서 여행업종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새로운 보고서니까 여행업종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하나투어와 역시 모두투어를 제시해 주셨고, 하나투어는 업계 1위고, 예, 주가도 밸류도 낮고, 최근에 M&A 이슈가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걸로 좀 오히려 빠졌는데 과매도 구간이고, 모두투어는 1위랑 비슷한 성장세인데 오히려 주목도가 낮죠. 그리고 OTA 온라인 여행사 아시죠? 이 OTA가 뭐냐면 그 야놀자랑 부킹닷컴 아시죠? 익스피디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 호텔스닷컴 이런 데 있죠. 요런 이제 거기 앱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예, 예약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OTA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기존의 경쟁 업체였죠, 어떻게 보면. 근데 협력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의 우려도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한번 여행업종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보고서 중에서 하나증권의 그 반도체 보고서 이거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반도체가 역사적 최고가 갱신의 근거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김놓고 연구원님이 이게 마이크론과 하이닉스의 시총은 역대 최고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아까도 하이닉스 한 분이 갖고 계신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예, 어쨌든 하이닉스가 돈도 많이 벌고, 예, 지금 잘 나가요. 그리고 감산했고, 이 감산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가 올라버렸죠. 실제 2022년 4분기에. 예. 그리고 실제 재고자산 줄기 시작했고, 가격 오르고, 영업이익률 돌아섭니다. 이렇게 하이닉스가 제일 먼저 돌았어요. 이게 HBM 효과 때문에. 근데 결국 HBM을 우리가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게, 챗 GPT 공개 후에 생성형 AI 관련 엔비디아 GPU가 급증하면서 HBM 수요를 폭발시켜버렸죠. 그래서 하이닉스 HBM 생산 능력은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형 GPU 매출액이 급증하는 2분기에 풀 가동. 그러니까 작년에 엔비디아 GPU 매출이 폭발하면서 하이닉스는 풀 가동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독점 납품하니까. 그래서 달라진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버벅댔는데 하이닉스는 이제 엔비디아 효과로 간 거죠. 그래서 이게 하이닉스가 여기 고개 위로 쳐든 거 있죠. 여기 요게 하이닉스의 가격 변동이에요. 예. D램 먼저 오른 거죠. 그리고 이건 올해도 이어진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하이닉스의 독주라고 보시면 돼요. 예. 삼성은 내년이에요. 실제로 이게 스케줄을 보면 올해 양산을 하는데 본격 공급은 아마 내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엔비디아가 공식적으로 승인했다는 얘기는 아직 모르잖아요. 이제 사인만 한 거지. 그러나 뭐 그랬다면 할 가능성이 높죠, 엔비디아가.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의 지금 아직까지 하이닉스 위주로 공급이 되고 있고, 그냥 4분기엔 지금 2분기에는 8단, 4분기에 12단까지 공급을 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8단, 12단 지금 테스트 중인데, 정황상 8단보다는 12단부터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12단은 올해 4분기고 이 4분기는 내년에 아마 공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본다면 삼성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올해까지는 하이닉스가 더 좋죠, 당연히. 예. 근데 내년에 이제 추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하이닉스의 매출액이고, 근데 실제로 좀 최근에 삼성전자가 일본의 쇼와딩코라는 데서 그 필름 있죠. 제가 데이터 한번 보여드렸죠. 수입 데이터가 폭발하고 있죠. 그 얘기는 삼성도 HBM 양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HBM 생산 능력이 늘면 늘수록 기존 반도체 공급은 줍니다. 왜냐하면 D램 크기가 2배나 돼요. 2배 아니면 3배란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자동적으로 반도체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게 이제 D램 사업부죠. D램과 이제 메모리 쪽에서 무려 39.7조 원을 벌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익입니다. 25년에 내년에 40조 벌 거래요. 최대 실적이고 과거 최대 이익이 20조 원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올해 돌파하고 그때 시총이 44조 원. 최대 시총은 108조 원인데 당시는 12조 벌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익과 시총 모든 면에서 다 최고를 돌파할 걸로 보이고 이익 기준 D램 업체 1위로 등극할 것 같습니다. 삼성 입장에 자존심 많이 상하겠죠. 마이크론은 이제 최대 영업이익은 18년도에 149억 달러인데 그때 시가총이 8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00조 원 정도 됐던 거죠. 예. 그 삼성전자 메모리 부분은 올해 22조 원인데 내년에 29조 원, 한 30조 원까지 될 것 같고요. 기존에 43조였거든요. 이제 거기에 비해서 못 미치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더 많은 이익을 내려면 HBM에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파운드리도 잘해야 되는. 그러니까 삼성은 좀 숙제가 많죠. 근데 그래서 주가 부진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나쁘게 안 보는 게 그랬기 때문에 이미 부진했던 거예요. 이미 다 반영을 했던 거고. 예. 다만 이제 위를 확실히 열어주려면 뭐 저번에 삼성도 올려드린 것처럼 HBM에서 성과, 파운드리 성과 이게 명확하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때까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를 때 막 쫓아가지 마시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8만 원 또 깨졌으니까 지금 뭐 가격대는 그렇게 나쁜 가격대는 아니죠, 사실. 예. 단 또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려면 또 이제 시장이 좀 안정화 돼야 되니까 좀 시간은 걸리겠죠. 예. 그래서 여기 HBM 여기도 나와 있죠. 예, HBM과 파운드리.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생성형 AI 사이클이고 텍스트 기반의 생성형 그 이제 AI가 비주얼 기반, 동영상까지 가니까 AI 수요는 엄청나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입니다, 사실. 그 빅테크들도 반도체 필요하고 여기에는 HBM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엔비디아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성장하기가 참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제 너무 성장을 해가지고. 예. 아무튼 예.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의 성장이 지금 나오고 있다. 하이닉스도 이제 내년까지 성장은 이어지는 거죠. 하이닉스 목표 주가 24만 원 올렸고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도 10만 6천 원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의심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다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조금 쉬어갈 수 있다는 정도는 단기적으로는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지금 장이 끝났는데 제가 이제 방송 하는 동안은 이제 장을 못 봤는데 지금 이제 또 보니까 증시가 아까보다는 더 많이 빠져버렸네요. 예.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네덜란드 ASML의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예. 장중에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오늘 또 시장이 아쉽게 끝났고 2,600이 결국에 깨진 것 같습니다. 시장 얘기는 조금 이따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보고서는 이제 건설의 봄인데 요거 이제 국내랑 해외 쪽 얘기가 있으니까 뭐 건설주를 사실 뭐 지금 투자할 모멘텀은 별로 없잖아요. 뭐 누가 봐도 만만치는 않은데, 예, 다만 우리가 좀 이제 건설 업종뿐만이 아니라 중동, 예, 여기까지도 한번 스토리를 연결해가지고 본다면 또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걸 말씀드릴게요. 일단 밸류 함정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건설 업종이 차지하는 이익 기여도가 3.3이거든요. PBR은 보세요. 0.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떨어져요, PBR이. 이익 기여도는 높은데 그럼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장이 건설업종의 이익을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건설업종의 밸류에이션은 역대 최저 수준이거든요. 거의 그냥 지금 건설업종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아예. 여기 그냥 망하는 거 아니야? 태형건설 리스크처럼 이거 진짜 투자할 가치가 있나?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게 변동성이 좀 심했죠. 이익 기대치를 충족한 경우가 많지가 않았어요. 회색은 코스피고 밑에 파란색 선이 건설업 이익 기대치를 달성했냐 100 이상이면 달성하는 건데
지난 한 10몇 년, 13년간, 12년간 기대치 달성한 게 거의 한 2번밖에 없었던 거죠. 그죠? 이게 너무 적은 거예요. 2번, 3번 그치니까. 그리고 산업 자체가 성숙기죠. 이건 이제 제가 TAM이라는 용어 많이 들었죠.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 그러니까 최대 시장 규모. 얼마만큼 시장이 성장할 수 있냐. 이 규모가 쪼그라들고 있죠. 쪼그라든다는 표현은 좀 그런 게 더 성장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내수 건설 산업 보세요. 예. 지금 쉽지가 않잖아요. 예. 부동산 경기는 안 좋고. 예. 정체돼 있는, 그러니까 성숙 산업이죠. 예. 그래서 요게 성숙기 산업의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생산 규모는 증가가 둔화되거나 정체, 제품의 차별성도 떨어지고, 예. 소비자들이 어떤 그 상표를 기초로 한 선호 구매나 반복 구매 형태가 증가를 하게 되고 경쟁도 심하고, 그다음 가격도 일단 가격 경쟁도 심한. 예. 그래서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는데 이 모든 게 건설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닌데 좀 비슷한 게 있다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 건설 주거 시설은 수요가 포화 상태고 한국 경제는 저성장 국면 진입했죠. 그래서 토목공사도 만만치가 않고, 그리고 아파트 브랜드라는 게 이제 다 있지만, 예, 선호하는 브랜드는 있겠지만 아파트 자체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표준화돼 있죠. 표준화. 예, 거기서 차별성이 높은 제품들은 아니라는 거죠. 주택 구조 형태 등은 획일화돼 있다는 거죠. 예, 거기다가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저가 입찰을 또 해야 되니까 공공 발주 같은 거. 예, 그래서 2016년까지는 최저가 낙찰제도 도입해가지고 싸게 제시한 업체가 따냈는데 그럼 그만큼 돈은 많이 못 버는 거죠. 예, 그래서 수요 성장 둔화, 차별성이 크지 않고 경쟁 심한 수익성. 건설 업종이 이러다 보니까 돈을 벌어도요 인정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건설 업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꼭 투자하실 때 특히 자녀분들한테 주식 설명할 때 이거 이런 걸 꼭, 그러니까 이 회사 적정 주가 5만 원입니다. 이 계산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요. 투자를 할 때 이거를 꼭 좀 알려주세요. 예. 시장의 성장 크기가 커져야 됩니다. 예. 근데 내수 건설은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 투자분들 중에 제일 투자할 때 헷갈려 하시는 게, 아니 돈 많이 버는데 왜 주가 안 가냐 이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거는 시장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돈 버는 게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더 늘어나길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이 잡히면 지금 돈을 많이 벌어도 인정 안 합니다. 이거 어차피 이제 돈 앞으로 까먹는다, 돈 못 번다, 이렇게 먼저 반영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통신회사들이잖아요. 통신회사, 은행 얼마나 돈 잘 법니까? 근데 은행, 통신은 딱 여러분들한테 물어봐도 성장 안 한다고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돈은 많이 벌어도. 그러니까 배당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배당주로 각장은 받으니까 주가가 한 번씩 올라가요. 예. 근데 성장으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예.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산업 구조가. 그 주도주는요, 이거랑 반대해야 돼요. 산업이. 내수가 안 되면 해외를 열든가. 그 대표 회사가 어디예요? 라면 회사. 라면 뭐 내수 정체돼 있잖아요. 그거 열어서 삼양식품 많이 갔잖아요. 그 저도 예전에 삼양식품도 많이 설명해드렸고, 그때 10만 원 초반일 때. 근데 이게 뭐 진짜로 저렇게 구조적으로, 예, 그때만 해도 100% 확신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해외가 열리면서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제품의 차별성, 불닭볶음면 차별화돼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엔터주도 한번 그랬고, 그 제품의 차별성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걸 갖추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경쟁이 없는 게 좋죠. 예. 경쟁 강도가 약한 거. 이 회사만의 차별성, 이거 연결되는 거죠. 이 회사 제품만 쓰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어느 분이 퓨런티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 퓨런티어도 요새 안 좋잖아요. 한참 좋았다가 작년에 자율주행, 뭐 테슬라. 근데 왜 빠졌죠? 수요가 부진해서. 물론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자율주행도 잘 안 되고 전기차도 안 팔리고 테슬라도 안 되고, 거기 공급하는 회사가 될 리가 없죠. 예, 근데 앞으로 2, 3년 후를 보면 전기차 안 탈 겁니까? 자율주행 안 옵니까? 그죠? 테슬라가 망가질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선도 기업이고, 예, 거기다가 제품, 이 장비를 만들잖아요. 카메라 만드는 그 장비 업체는 몇 개 없어요. 경쟁이 심하지가 않아요. 근데 앞으로 카메라는 많이 필요하죠. 그죠? 그런 걸 본다면, 예, 경쟁 강도도 크지 않고,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퓨런티어는 제가 보는 기준에선 회사의 갑자기 뭐 경쟁성이 악화되는 것만 아니라면 계속 업데이트는 해야 되겠지만 예, 성장할 수 있다고 좀 보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일시적으로 정책이죠. 뭐 테슬라처럼.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결론을 내는 게 기업 분석이고 주식 투자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하면 그냥 간접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개념을 이해를 못하시면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펀드나 ETF 하는 거고, 예. 기업 그런 걸 일일이 다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건설 업황 자체는 그렇게 지금 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잘 안 돼요, 실제로. 예. 거기다 태형건설 리스크 터져버려가지고. 그래서 매출액도 옛날에 이렇게 성장이, 매출도 정체돼 있죠. 그리고 매출 성장이 나와야 돼요. 주도주는요 반드시 매출 성장 나와야 됩니다. 예. 거기다 건설업체 등록 현황 많아졌죠. 예. 이것도 좀 약간 이제 부담스러운 요인이죠. 이게 조선주와 건설사의 차이입니다. 조선사는 많이 줄어들었죠. 만드는 업체가 많이 없어요. 근데 건설사는 여전히 좀 많은 편. 그리고 PF, 우발채무, 이게 이제 신뢰성을 훼손시킨 거죠.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런 우발채무가 터지면 돈을 까먹는 거죠. 그래서 건설사들은 이제 다행히 그걸 인지하고 바꾸고 있어요. 글로벌로 가고 시공 중심보다는 이제 투자 개발, 운영, 요걸 잘하는 회사가 현대산업개발이죠. HD, 예. HDC, 현대산업개발이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탈탄소 태양광 원전 이런 쪽으로 이제 다변화, 탈탄소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DLNC, 태양광 원전하면 또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같은 경우들, 예. 이런 쪽으로 이제 다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건설업황은 좋지는 않아요, 올해까지. 근데 이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일단 원자재 가격도 많이 안정화됐고, 자재 가격도, 그 다음에 금리만 떨어지면 돼요. 근데 올해 지금 금리가 지금 쉽게 안 낮춰지죠. 여기 보시면 미분양 주택 다시 늘어났고요. 예, 그죠, 늘고 있죠. 근데 위기급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엄청 위기급은 아닙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금리 인하할 때 미분양이 확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금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저는 금리는 인하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건설업은 내년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주택 공급도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최악입니다. 예, 안 좋은 거 다 알아요. 지금 뭐 안 좋다는 얘기를 해드렸지만, 그러나 예, 이미 다 반영된 거고, 예, 그래서 지금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갖자. 단 주가 올라가려면 좀 시간은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렇게 적어요. 이런 상황에서 공급 안 늘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강세로 간다고 보시는 분들의 논리 중에 하나가 요거죠. 입주 물량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예, 공급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 오를 거다. 이런 이제 주장도 많이 있어요. 뭐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근데 공급이 줄면 당연히 가격 오르는 거죠. 예, 그렇게도 보는 거죠. 예, 그러나 이것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예, 이런 이제 부분들 때문에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25년도가 좀 낫지 않을까. 그럼 그 전까지 건설주는 결국엔 안정적으로 돈 벌면서 리스크 없는 기업들하고, 아니면 해외 쪽에서 사업을 잘하는 기업, 이런 회사들이 좀 더 나은 성과를 내겠죠. 그래서 중동을 바라봐야 되고, 중동 발주가 작년에 역대 최대,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많은 수주를 하지 못했어요. 유럽이 많이 가져갔죠. 근데 어쨌든 중동이 이게 큰 변화예요. 중동 발주가 이대로 끝날까요? 그렇게 보진 않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2013년에 GS건설이 중동에서 한번 손실 반영한 적이 있어요. 수주 잘했다가 주가 이제 곤두박질 쳤습니다. 손실 고백해가지고 그때 점하한가 갔어요. 장 개시하자마자 하한가 출발했어요. 그 전날 실적 발표 딱 하고. 그래서 수많은 건설사들이 다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냥 똑같이. 예. 정말 힘들었는데, 예. 아무튼 그때 이제 이후로 뭐를 하냐면 아무거나 안 합니다. 그때 저가 수주 하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엔 양보다 질 추구하고, 그러니까 수주 규모는 많이 안 늘어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보고요. 거점 국가를 개발을 해요. 각각. 사우디면 사우디, 러시아면 러시아, 터키면 터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거죠. 그래서 수주상의 10개국 비중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제 거점 도시를 하나씩 이제 개발하는 건데,
현대건설 보면 옛날에 카타르였는데 사우디로 좀 바뀌었고, 그다음 GS건설은 아랍입니다. 근데 GS건설 되게 좀 다양하고, 대우는 아프리카 원래 좀 강하고요. DLNC는 또 러시아가 많더라고요. 사우디하고. 예. 그래서 이건 좀 약점이죠. 러시아가 많다는 건 좋은 거 아니죠. 지금 왜냐면 전쟁 중이니까. 근데 사우디 쪽이 좀 많이 늘어난 것도, 사우디가 2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란, 그리고 의외로 미국이 있는 것도 좀 약간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역시 중동 쪽, 좀 강국이 중동과 아시아 쪽이 좀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EPC라고 한번 설명해드렸죠. 설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달하고 시공까지 하는 건데, 이거를 하는 게 대형 건설사인데 그 앞에 피드라고 개념 설계, 이제 이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한지 먼저 또 예측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 분야가 우리가 좀 약했어요. 근데 이번 삼성 엔지니어 이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거부터 최종 마무리까지 다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저 개념 설계를 잘하면요, 수익성 관리를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프로젝트 입찰 단계부터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우리 얼마 정도 이익을 내겠다. 이번에 삼성 ENA가 그 사우디 가스 프로젝트에서 아마 그걸 따낸 걸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해외 건설은 또 국내랑 다르게 아까 해외 건설 참여 업체는 점점 줄고 있어요. 그 이거는 경쟁이 완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국내와 해외 쪽은 이게 건설 쪽이 완전히 반대죠. 180도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중동 지역으로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조금 이제 많이 수주했던 걸 좀 지양하려는 모습도 일부 나오고 있고, 자국 물량 하기도 좀 바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현대건설이 작년에 수주한 물량 보면 입찰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안 해요. 그리고 사우디 비전 2030 아시죠? 2030이죠. 예. 그래서 핵심 인물은 빈살만이고, 빈살만이 이제 그 원래는 형제 계승 원칙을 깨고, 여기 이제 아들이죠. 아들이 된 거죠. 원래 형제끼리 계승하거든요. 그래서 정권의 이제 전통성이 좀 취약해요. 그래서 그거를 만회하는 건 업적을 뭔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좀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온건 이슬람, 이제 전쟁도 자제하고 석유 의존도 낮추고 청년 실업 해결하고 여성을 사회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여성 운전을 허용했죠. 영화관도 합법화, 술도 판매하겠다. 이슬람에서 술 판매 금지돼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지금 하는 거죠. 이거 바꾸려는 의도는 명확합니다. 예. 그 사우디를 중동에서 가장 이제 개방된 국가로 바꿔버리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동 국가들이 좀 왕정 국가가 많으니까 굉장히 뭔가 좀 닫혀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예, 규제도 되게 심하고 그걸 바꿔보겠다. 그리고 이런 스포츠 행사도 의도적인 거죠. 아시안컵, 아시안 게임 엑스포, 아시안 게임 거기다가 월드컵까지 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빈살만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이걸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고, 2030 이걸 하기 위한 재원은 정유와 가스 같은 데 투자하겠다. 그 지금 사우디가 가스 프로젝트에서 그 개발해서 돈 벌겠다는 거예요. 그 이번에 따는 게 그 삼성 ENA가 따낸 거고. 근데 다만 발주 규모나 시기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들이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단지 이런 기대감만으로 투자하지 말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 나는 메르세데스를 몰고 내 아들은 랜드로버를 몬다. 내 손자도 랜드로버를 몰겠지만 내 증손자는 낙타를 타고 다니게 될 것 같다. 이게 전 두바이 통치자가 했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의 몇십 년 후에는 그러니까 이 중동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유 의존도가 높으니까. 그럼 지금 랜드로버 타도 다음엔 낙타 타고 다녀야 된다 얘기죠. 탈탄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유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그걸 하고 있어요. 중동 국가들이. 그래서 여기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수소 사업 투자하잖아요, 실제. 또 네옴시티에다가 그린 수소 플랜트.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한 재원으로 석유화학과 가스 분야 투자.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 입장에 돈 벌 기회가 많은 거죠. 건설사들 가서 만들어주고, 조선사는 거기 그린 수소나 가스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걸 운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발주가 늘죠. 요건 제가 적은 겁니다. 애널리스트가 적은 게 아니고, 건설사 애널리스트가 조선주를 적을 리는 없죠.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붙여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람코의 단기적 투자 계획은 업스트림 시추하는 거예요. 가스, 원유 같은 거. 이걸 시추해서 이걸 가지고 바로 석유화학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원재료 가지고 석유화학을
에서 뭐 에틸렌이나 이런 거 뽑아내는 거죠. 이게 마진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죠. 이걸 하는 회사가 사빅. 그리고 아람코랑 같이 해가지고 에스올도 이 사업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공장 만들고 있죠. 예, 이런 걸 만들어주는 회사가 또 우리 한국의 건설사죠. 예. 근데 이 사우디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사업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 확대, 아랍에미리트. 그 우리나라 정부도 중동 세일즈 외교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정말 지금 엄청난 위기잖아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이거를 잘 활용한 기업들은 이 기회를 포착해서 성장할 거고요. 예. 그래서 반드시 해외에서 성과를 내줘야 돼요. 예. 이런 분위기에 맞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제일 잘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 E&A죠. 여기는 국내를 안 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DLENC, GL건설, 현대건설 각각 다 잘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성과를 얼마 내느냐. 그래서 국내 쪽은 내년을 좀 기대하시고 올해는 해외 쪽에서 성과를 어느 정도 내는 기업들이 좋을 것 같고 해외가 좋으면 조선조한테도 좋죠. 거기다 DYPNF 기억나세요? 이 회사가 석유화학 플랜트 만들면 거기 이제 분체 이송 해주는 그 장치 같은 거 보통 공급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왜 이런 보고서를 보냐면 건설주만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건설 업황도 보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파생할 수가 있어요. 예. 저는 그게 통찰력이라고 봅니다. 이런 훈련을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자녀분들한테 저는 주식 투자할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주식 투자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공부를 하면요. 저는 뭐 앞으로 뭐 이렇게 대학교를 가거나 또 취직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도 CEO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CEO 분들은 이런 통찰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본 배치를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전 제일 좋은 방법이 이런 거 아닌가. 그냥 건설 경기가 앞으로 내년에 좋아지겠구나. 예, 금리 인하는 언제 하지? 이런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왜 중동은 저런 걸 하고 있지? 예, 이런 거에 대한 그럼 거기서 뭐가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이 투자를 잘하는 분들이고 사업도 전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좀 교육을 시켜주시면 이거 얼마 갈 거야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예, 오히려 그게 그럼 나중에 더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보고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실적 추정치 상향은 오늘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좀 내일 한번 더 보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내부자 매수는 어제 LGU 플러스가 배당 수익률이 한 7%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주가가 안 돼서 좀 만만치가 않죠 요즘에. 예. 아무튼 내부자 매수 들어왔고 한지는 여기 사장님이 4,300만 원 그리고 동서가 여기 부사장님이 무려 13억을 샀어요. 근데 이 최대 주주가 지분 매입한다고 오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산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것만 하면 다 돈 벌게요. 근데 꼭 그러진 않은데 다만 이제 이렇게 주식을 많이 매수하는 건 당연히 주가 방어 측면에서 좋은 거죠. 아이센스도 여기 사장님이 한 2,400만 원어치 매수가 들어왔고 요새 IS 동서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DB하이텍이 정말 오랜만에 여기 임원이 1억 원 이상 또 신규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공실원은 어제 PNT 2차 전지 그 전국 공정 코팅 장비 주로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죠. 요게 계약 상대방은 누군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제 그 장비 수주가 있었고 감성 코퍼레이션은 소각이 있었어요. 근데 규모는 크진 않아요. 0.5%지만 그래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식시장은 좀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일단 이제 코스피가 급락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 갑자기 이제 무너져 버렸고요. 예, 갑자기 이렇게 쭉 빠져 버렸습니다. 예, 오후장 들어서 좀 안 좋았고, 그래서 좀 아쉽고요. 이게 반등하다가 그 2시 이후로 ASML 있죠. 네덜란드에 거기서 실적 발표했는데 하반기 좋다라는 언급은 있었지만 지금 내용이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ASML 주가가 좀 시간에 의해서 하락하면서 증시에 좀 부담이 됐던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막판에 더 빠져버렸고, 예.
시장이 좀 안 좋았고요. 코스닥도 결국엔 뭐 보합이죠. 많이 급등했다가 장중에 크게 밀려버리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일단 매도가 있고요. 당분간 외국인들은 좀 환율이나 아니면 이제 뭐 국제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조금 매도를 좀 할 가능성이 높고, 기관들은 한 2천억 정도 팔았고 선물도 매도입니다. 지금 뭐 좋을 수는 없는 거죠, 상황 자체가. 그래서 좀 어려운 국면이 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오늘은 어쨌든 환율이 좀 떨어졌지만 네덜란드 ASML의 실적에 대한 실망감, 이게 시장을 좀 밑으로 끌어내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 이제 내일이죠. 내일은 또 TSMC 실적 발표 있거든요.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잘 나오긴 하겠지만 전망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로는 중국 기업들 괜찮았고요. 다시 유리기판이 좀 올라왔네요,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는 오늘 약세장에서도 좀 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HBM 관련주는 DIT가, 이게 사실 이오테크닉스가 뭐 특허 소송했다 막 그래가지고 한번 흔들렸죠. 근데 이것도 예전에 많이들, 요새는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전에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근데 오늘 어쨌든 상한가 같고, 다만 주의하실 건 그 이오테크닉스와의 그 특허 소송, 그 부분도 좀 잘 좀 염두는 해두세요. 그때 보니까 이오테크닉스가 소송 걸 거란 얘기는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어닐링 장비를 만드니까 한번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나 오늘은 어쨌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약세장에도 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DI, STI, 뭐 HBM 관련주는 오늘 좋았고, 다만 한미반도체는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화장품 회사들은 오늘 그 중국 소비 기업들 괜찮았어요. 그리고 APR이 오늘 8%나 급등한 게 좀 특징적이고, 본느도 좋았고요. 전체적으로는 오늘 그 이쪽 화장품 ODM 쪽 다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카지노도,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 다 괜찮죠. 뭐 롯데관광객, GKL, 파라다이스까지 다 좋았던 것 같고요. 초전도체는 그냥 하나의 테마로죠. 요새 가요, 그냥. 그게 특징적입니다.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MLCC에서는 오늘 네온테크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 이 기업이 많이 올랐고요. 면세점도 이제 중국 소비주로 인식되다 보니까 좋았습니다. 낸드주도 오늘 유니테스트라든가 PSK가 요즘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테크잉도 오늘 올라갔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는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반도체는 그렇게 좀 많이 빠지진 않았죠. 2차 전지 장비는 글쎄요, 뭐 여기 다 반도체 아닌가요? 반도체가 좀 많은 편이고, 코인테크나 D&T 이런 기업들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미용 의료기기도 요즘에 굉장히 좋아요. 제이시스 메디칼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원텍, 뭐 파마리서치 마찬가지.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미용 의료기기가 왜 갔죠? 우리나라 내수가 아니잖아요. 미국이나 해외로 열어버리면서 거기다 소모품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이 비즈니스가 붙으니까 간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주도주가 됐던 거고요. 반도체 파두가 오늘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선 업체 여전히 좋고요. 우주항공 쪽은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AP 위성 이쪽이 좋았고, 반면에 한화는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로봇주도 오늘 좀 견조했고요. 편의점 회사들도 일부 기업들은 오늘은 이제 BGF 리테일은 조금 반등을 해준 것 같습니다. 조선기자재는 오늘 하나인 요새 엔진주가 좋죠. 그리고 세진중공업도 다시 급등했고, 동성화인테, 그러니까 이 기자재 쪽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장이 좀 안 좋았지만 어제랑 다르게 오르는 기업들도 좀 많이 있었어요. 반면 이제 전쟁 관련주가 급나가는 거는 증시의 호재예요. 전쟁 리스크. 그러니까 두 축이에요. 전쟁이 완화되든가 아니면 미국 금리가 빠지든가. 아직 미국 금리 높아요. 근데 전쟁 리스크가 완화되면 한 축은 이제 완화되는 거죠. 그러면 증시가 하단이 단단해지겠죠. 그래서 오늘 2600 깼더라도 너무 뭐 우려할 필요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2차전지는 여전히 안 좋고요. 자동차도 오늘 안 좋았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오늘 급락을 했고요. 정유주도 오늘 S51에,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빠진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전쟁 리스크를 좀
이제 완화된다고 시장이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건설주는 오늘 좀 안 좋았던 이유가 그 금리가 자꾸 오르니까.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금리가 꺾이잖아요. 그럼 올라갑니다. 네. 그 금리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각각이 빠진 이유들은 좀 일부 있습니다. 예, 내용들은 있고, 그리고 풍력주나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꺾여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 그리고 조선주도 오늘 뭐 막판에 좀 아쉬웠죠. 아침에 급등하다가 오후엔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이제 섹터는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삼성전자, 뭐 현대차 부진했고, 물산도 좀 부진했고, 밸류업도 좀 안 좋았고요. 은행주도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에어로가 좀 올랐고, S-오일 급락했고요. 그다음에 전력기기 좋고, 포스코인터도 요새 포스코 그룹이 안 좋아서 그런지 주가가 좀 부진했고요. LG생활건강, 중국 소비주가 오랜만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산바켓이 오늘 급락해 버렸고요. 이유는 모르겠네요. 특별히 나온. 삼성 E&A도 특별한 뉴스 나온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LG노텍도 다시 하락을 했고, 현대로템은 이제 방산으로 오늘 조금 올라갔고요. LX일렉트릭도 오늘 좋았습니다. 그리고 LS도 견조했고, 현대오토에버는 마이너스 4번. 이게 테슬라가 역시 주가 안 되고, 요즘에 또 거기에 자동차 쪽도 안 좋다 보니까 오늘 좀 빠지지 않았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코스닥은 뭐 시총 상위 기업들은 별로 안 좋았는데 밑에 있는 좀 중형주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엔캠이나 뭐 알테오젠이 좀 많이 빠졌고, 오히려 밑에 있는 중형주들은 이게 빨간색이 되게 많죠. 그래서 덕산테크피알 제외하면 중형주들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견조했고, 제이오가 좀 많이 빠진 게 특징적이네요. 근데 제이오도 특별한 뭐 악재가 있다기보단 전체 2차전지가 좀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미국도 한번 좀 설명해달라 그러셔가지고, 미국 증시는 일단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가 매일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또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미국도 지금 안 좋죠. 꺾이죠. 증시가 다. 당연한 거예요. 많이 올랐어요. 거기에 금리 오르죠. 유가 오르니 좋을 리가 없죠. 거기다 엔비디아 모멘텀도 별로 크지가 않고 최근에 빠지는 건 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다. 그걸 뭐 이상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파웰 의장이 어쨌든 금리나 후퇴했습니다. 금리나 이제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발언이 있었고, 인상도 아니지만 인하 언제 할지 나도 모르겠다. 이게 이제 미국의 금리를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미국의 금리가 빨리 좀 꺾여야 됩니다. 그게 좀 빨리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좀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 금리가 있나요? 잠깐만요.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HTS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국내 금리고, 국내 금리밖에 없네요. 예. 근데 이게 보면 이제 국내 금리도 좀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금리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일단 미국 증시에 좀 부담이었고, 미국 기업 중에서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한 11% 정도 올랐다고 하고요. AMD가 2% 올랐고, 엔비디아가 1.6%. 근데 오늘 네덜란드 ASML 좀 실적이 안 좋아서 반도체주들은 전체적으로 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고, 테슬라는 좀 투자 심리가 안 좋아졌고요. 저가형 모델 2가 이거 시소되는 거 아니냐, 여전히 의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시장에는 안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애플도 1.9% 정도 하락해서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제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도 아무튼 쉬어가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그 TSMC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질문해 주신 거 책하고 아이들 주식 교육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건 제가 함께 배우기 영상 찍어가지고
조만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올려드릴지 모르겠고요.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정말 힘든 장입니다. 근데 2600 이하는 절대 도망가지 마시고 기회로 활용하시고 잘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